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보험 전문가 강경민입니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강경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일 텐데요. 암이라는 질병이 위험한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통계와 예시를 통해서 암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암, 즉 악성 신생물에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62명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의 2배가 넘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암 진단율은 상승하고 있고 과거 199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7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남성은 39.1%, 5명 중에 2명이고 여성은 36%로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1명이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암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암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생존율 또한 높아졌는데요. 1993년과 2021년도 암 생존율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42.9%에서 72.1%로 29.2%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학 발전에 따른 여러 치료 분야들의 눈부신 선전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치료 분야와는 반대로 암 환자들의 최선의 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신약과 신약 기술의 발전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된 비급여 치료약 부분들입니다. 초기 단계인 암 진단과 수술, 방사선 치료는 이런 보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한 반면에 4기 환자들을 위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급여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었으나 실제 암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의 체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정리를 하면 현재 암 진단율은 매우 높은 반면에 진단 시 원하는 신약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는 금액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수입이 중단이 되면서 생활비 또한 이제 부담이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 또는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진단율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비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소득 단절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치료받는 동안에 소득 단절과 그리고 치료비까지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암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암 진단비 그리고 암 치료비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먼저 지급되는 진단비 보험금입니다. 이는 당장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령을 하기보다는 암 치료에 앞서서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한 생활비 목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년간 치료에 내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본인 연봉의 1년치 정도, 요양까지 생각을 해서 2년 정도 내가 치료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년치 연봉 정도를 준비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흔히 알고 있는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이 여러 치료 등이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암 수술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절제하는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다빈치 로봇 수술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나 상처를 만들지 않는 무친습 등 여러 수술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가입되어 있는 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등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시고 보상 범위가 넓은 특약에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항암 치료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비급 약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암 치료법들 상관없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출시가 되어서 적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약으로 치료 시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 여러 치료비 부분들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진단암, 전이암 특약, 암 통원, 암 입원 특약 등 여러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현재 가족력이나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모두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있어서는 진단비와 치료비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암보험에 대해서 저희 보험 셰프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새로운 특약들이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핫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표적 항암 치료도 이제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새로운 특약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의 가장 큰 토대는 암 진단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범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 유사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을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만을 지급하는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 원의 10%에서 20%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을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들이 있는데요.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부위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종 같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 같은 경우에 계속 방치를 하시게 되시면 합병증이 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암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특성도 띠고 있고 양성 종양의 특성도 띠고 있는 이 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암으로 확진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피부암이랑은 다르게 침윤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제거가 가능한 게 이 기타 피부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전이 됐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특성이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 파괴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네 가지 암은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남녀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이 되겠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있습니다. 그렇듯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가입 금액의 30%에서 50%만을 지급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암 진단비를 제대로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게 되시면 가입 금액의 100%인 그대로인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즉 300에서 500만 원만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 진단비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진수 전문가님의 암보험을 준비할 때 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어서 강경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어서 안내드릴 내용은 뇌혈관 심장질환입니다. 뇌나 심장질환은 암 진단 다음으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 혈관 질환인데요.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최근 5년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암 이외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으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2위와 4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와 고혈압 또한 혈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대다수 약을 복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10대 사망률 중에서 2대와 4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35분의 1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생길 수 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질환이 있고요.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길 수 있는 뇌동맥류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로는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장애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요. 시야 장애나 인지 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뇌혈관 질환이 5년 이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빠르게 원인 파악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는 운동 부족 등 관리를 통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중 뇌졸중의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괴사가 되고 뇌 일부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어장애나 운동장애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 중에서 뇌혈관 질환부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어서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생명으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심증, 혈관이 완벽하게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치료로는 스텐트 삽입술 또는 카테터 시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심장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뇌나 심장에 막히는 것, 이제 뇌나 심장에 혈관이 막히거나 막히려고 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과거 상품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위주로 판매가 되었다 보니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나 협심증, 부정맥 같은 질환은 진단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검진율과 초기 진단율이 매우 높아졌고, 보험상품 또한 그에 맞게 보험을 새로 개정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순으로 말이죠. 보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트렌드에 맞게 따라오지 못한다라면은 보상 범위가 좁은 내용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동안 납입한 내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보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가입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현재 트렌드에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의학기술에 맞게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중간중간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인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노령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진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노령 인구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유병력자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15년쯤에 제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분께서도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보험 가입이 힘듭니다.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혈압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혈압이 있던 혹은 3대 질병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유병력자에 대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하신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작년쯤에 이런 건강하신 분들이 더 혜택이 큰 이런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험이 바로 이 건강보험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건강하다는 기준이 사실 누가 건강하냐를 이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건강함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력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하기 전에 5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행했던 의료 행위들을 음.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의료 행위들을 고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보험에서는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이런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거든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질병에 대한 확정 진단,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의심 소견,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확정 진단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심 소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3개월 안에 병원을 갔다라고 하면 거의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치료랑 투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진료를 받고 이렇게 진찰을 받으면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치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셨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조건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뭐 혈압 강화제 이런 부분들을 상시 복용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마약이라는 게 강렬한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 고객분들이 난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지레 겁먹고 아니오를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식량 안정제나 수면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는지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위에 뭐 용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치료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한 6개월 단위로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추가 검사나 재검사 네.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런 그 추가 검사 소견이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때도 이 3번 항목에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했거나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을 했을 경우에도 이 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입원이나 수술은 본인들이 알아요. 입원한 사실이나 수술한 사실들은 몇 년도에 했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절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 번 갔다가 수술할 건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7일 이상 갔을 때 네.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6달 동안 이 무릎으로 인해서 7일 이상 치료를 통원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혈압약을 계속 놓치고 잘 안 먹는데 처방은 받았지만 저는 약은 먹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처방받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달치 이상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치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이런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혹은 뭐 갑상선의 기능 장애로 신지로이드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복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28일밖에 안 먹었는데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처방전에 나와 있는 대로 30일 이상 투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해당 사항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냐? 이 11대 질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암, 백혈병,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광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그리고 좀 뜬금없이 치질, 항문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를 하셨거나 의료 행위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고지 사항들을 토대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고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무시하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 가입은 완만하게 보험 가입은 됐지만 나중에 보험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혹은 암에 걸려서
진단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그런 병력 사항들 때문에 보험금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고지 사항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고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플러스 10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6년에서 10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년 이전까지 기록을 보는데 6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어떤 것만 보냐면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이 두 가지랑 3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료행위를 했거나 3대 진단이라고 하면 암, 뇌,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지사항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씩 짚어본 적은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하여서 7일 이상 진료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하여서가 연속으로가 아니라 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약도 처방 전 기준이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더 좋은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병력자이신 분들,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인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정말로 수술도 안 하고 입원도 안 하고 병원 근처도 안 가신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적인 혜택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험료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건강보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기준의 일반암 진단비를 1억 원으로 측정을 하면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억을 받는데. 그다음에 건강에서 더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1억을 똑같이 구성을 하더라도 11만 9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 그만큼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혜택은 보험료 측면에서 저렴하게 준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10년 동안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 주변에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병원을 거의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6년이나 7년 동안만 이렇게 10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만 건강하셨던 분들은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네, 일단은 아버님이 부럽네요. 저도 병원 네. 자주 다니는데. 네. 그 좀 안타까우신 분들 있죠. 10년 동안은 꽤 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정말로 건강하셨고 6년 동안 7년 동안은 건강하셨지만 8년 전에 뭐 대장 용종을 제거했거나 이런 간단한 수술을 네.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면 더 좋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가능하냐면 이 건강고지형이 이 10년 그러니까 6년, 7년, 8년, 9년, 10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건강하신 분들은 10년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9년 동안 건강하셨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년형, 8년은 8년형, 7년은 7년형, 6년형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6년형으로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또 더 건강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런 사고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7년형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또 할인이 되고요. 네. 그 다음 연도에 또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이렇게 생활하시면 7년형으로 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네. 결국에는 10년까지 보험 가입하시고 10년이 되는 순간까지 건강하시면 결국에는 건강고지형 10년형 가입한 보험금으로 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년 차에 수술하신 분들, 7년 차에 수술하신 분들도 이런 건강하면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향후에 2년, 3년, 4년 후에 보험료가 또 할인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하면은 준비해 볼 수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거보다 요즘에 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들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연금을 어떻게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게 가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보험회사에서의 연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연금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들 가입을 하시고 계신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연금, 보험회사에서 있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세대에서 좀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연금에 대해서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적연금만으로는 내 노후가 책임져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도 내가 이제 60세, 65세가 넘어서도 200만 원, 3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우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만들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걸 이제 계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 계리를 할 때에는 평균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즉,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만든 평균 수명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에 1989년도에 1차 경험생명표로 맨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89년도 같은 경우에 1차 남성 같은 경우에는 65.75세로 평균 수명이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75.65세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다시 한번 개정이 돼서 10차 경험생명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차 경험생명표 기준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6.3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0.7세로 과거 1차 경험생명표보다도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습니다. 우선 2024년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년도가 되면 지금은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인데 25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을 약간 부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20대, 30대, 40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수치상으로도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연금만으로는 내 노후가 책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개인연금 쪽으로 좀 더 관심도가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개인연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연금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금보험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청자님들께서 딱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어차피 이름에서는 저축 두 글자 네. 차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아예 다른 상품이고요.
어떤 상품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보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복리 혜택을 띠고 있습니다.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에서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라든지 거치 기간,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이자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 이제 안일비자를 써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흔히들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을 할 때에도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시잖아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랑 이제 유지하는 기간이 10년만 넘는다라고 하면 이 연금에 대한 소득세의 3.3%에서 5.5%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이 연금보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복리 혜택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대 연간 600만 원까지 이 연금저축으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장단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과세가 이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이걸 내가 나중에 해지해서 쓰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가 이연돼서 뒤에서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있는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이자에서 15.4%를 공제를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에서 나중에 해지하셔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총 액수에서 16.5%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해서 목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금으로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서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3.3%에서 5.5%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60세에 연금 개시를 하기 때문에 5.5%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연금저축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니까 연금저축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르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복리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데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나중에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고 제가 앞서서 연간 600만 원까지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1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12달이죠. 그럼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최대 50만 원 이상은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로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좀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금저축보험에 있어서 좀 팁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팁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앞서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제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분들이 그렇게 되시겠죠. 원래 결혼 전에는 이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전업주부로 이제 직업을 변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금저축보험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나중에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보험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세 번째는 이제 보험도 이 금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보험사 내에서는 각각
상품을 이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 돌아갈 때 경우 이 연금저축보험을 제가 앞서도 해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로 이전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5년 동안 경제 생활을 했고 나머지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5년 동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 5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아도 증권사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유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셔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생활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저축보험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로 이전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지막 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4세대 실손이 있잖아요. 근데 연금도 1세대, 2세대, 3세대 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이긴 합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이율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험사에서 저축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공시이율이 있고 최저보증이율이 있고 예정이율이 있잖아요. 그렇듯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 공시이율이 변동을 함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보험에 있는 공시율도 점점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 연금액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액 상품이 있습니다.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펀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연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으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연금입니다. GLWB를 따르고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변액으로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액으로 운용이 되어 있지만 최저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리로 이제 최저로 보증을 받고 혹시라도 이제 변액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책정이 되면 내가 기대했던 금액을 안정적이고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세대, 2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경험생명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랑 90세일 때랑 당연히 연금을 받는 액수가 달라지겠죠. 이렇듯 1세대 연금과 2세대 연금은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인데요. 반면에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험생명표를 따르지 않고 지급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따라서 지급률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별로 연금들이 확실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수령에는 연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30세 남성 기준으로 매달 이제 30만 원씩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70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5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에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정도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세까지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1억까지도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그냥 뭐 연금이라고 하면 뭐 다 똑같겠지, 뭐 1세대, 2세대 뭐 그냥 변액이겠지, 공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겠고요.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에서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년 전만 해도 2군데서밖에 판매를 안 했지만 지금은 4군데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실 때 그냥 대충 알아보고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액수를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액을 지급받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해져요. 이게 단순하게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이 최적 연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쌓여있는 계약자 적립금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쌓여있는 적립금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2번째로 중요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좀 큰 상품들이고요. 3세대는 최저 보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수익률이 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러니까 계약자 적립금이 1세대, 2세대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 경험 생명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세대 연금은 내가 2024년도 8월 달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2024년도 8월 달 그 설계서 안에 내용이 있는 지급률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세대가 굉장히 이제 유리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3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부모님도 연금 받고 자녀분들도 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기준에 딱 한 회사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기가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인 상태죠. 이때 이제 연금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은 25년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아기가 30세일 때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제가 지금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30세가 되는 시점은 부모님이 대략 30살이라고 하면 60세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금액은 44만 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은 60세 때부터 100세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44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녀의 나이는 70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도 다시 7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연금 받는 기간하고 자녀분들이 연금 받는 기간을 총 합친다라고 하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 44만 원을 7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3세대 그 연금보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지환급금이 절대로 100%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100%가 넘어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연금들 중에서 감이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10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세대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 2가지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제2의 국민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2번째로 제가 아까 3배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배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한 달에 100만 원 넣고 싶어, 200만 원 넣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연금도 보험입니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납입을 끝내야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배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때 당시 흥하셔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액수로 가입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서 노후, 즉 제일 장기로 사용되는 이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연금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보험까지 오늘의 칭찬보험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